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서로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서 삼국 간의 항쟁과 가야까지 꼈던 그런 일들과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중에 처음에 두각을 막 나타내는 나라는 이 백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백제는 3세기 중엽의 고이왕이 목지국을 병합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마한 지역을 주도하게 됐고, 4세기 중엽 근초고 왕 때가 되면, 4세기라고 하면 300년대를 얘기하지. 3세기면 200년대. 남아있던 마한의 세력을 정복을 하고 남해안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지도에. 자, 그리고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대를 차지한다. 이 황해도 일대는 고구려가 미천왕 때 차지했던 낙랑군의 옛 지역인데, 이 지역을 백제가 공격해서 차지하고 평양성에서 고구려 왕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진 외와 교류를 했고, 동진은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 남조라고 불러. 중국의 남조 중에 하나였던 동진과 일본인 외와 교류를 해서, 여기 보이듯이 칠지도라는 칼을 일본에게 주는 등 활발한 교류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가 바로 백제가 가장 국력이 강력했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왕은 근초고 왕이었던 거지. 자, 하지만 고구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삼국 중에서는 가장 영토가 넓고 국력이 강성한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발전하느냐.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4세기 초에 미천왕이 낙랑군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 선진 지역이었던 거지. 근데 이 4세기 초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4세기 중반에 고구려의 위기가 닥쳐. 전쟁에 자꾸 패배하는 거야.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전현은 요지국에 있었던 국가인데 얘들과 전쟁을 하면 자꾸 지는 거야. 수도가 함락당하고 난리가 났던 거지. 근데 전현한테만 지는 게 아니고 백제한테도 패배를 하게 되는 거야. 전현한테 공격을 당해서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 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일까지 생겨. 당시 왕은 미천왕의 아들이었던 고국 원왕이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고구려는 재빨리 국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전사했던 고국 원왕의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이 체제 정비를 하면서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면서, 그러니까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거의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소수림왕 때. 그러니까 고구려는 미천왕 때 낙랑군을 정복하면서 크게 발전을 했지만 그 다음 왕 때 위기에 빠졌지. 근데 그 위기가 소수림왕 때 빨리 회복이 됐던 거야. 그리고 이러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백제 근초고 왕이 고구려 황해도 지역을 공격해서 영토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시 이런 위기였단 말이야. 근데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거쳐서 광개토 대왕 때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게 되지. 만주 지역을 정복을 하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고, 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는 이 과정에서
가야도 덩달아서 타격을 입게 돼. 그러니까 왜가 이렇게 남쪽 지역에 들어오면서 신라를 공격하니까 백제와 왜와 가야가 연합을 했는데 고구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들을 완전히 타격해버린 거지.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백제, 가야, 왜는 물리쳤단 말이야. 근데 신라는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가 이 신라를 구원한 게 공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를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당시 고구려 군대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도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증거가 뭐냐? 경주 호우청, 경주 한복판에 있는 무덤에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적힌 청동 솥이 발견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고구려가 신라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이 진하게 표시된 지역들이 광개토 대왕이 공격을 해서 차지했던 영토고, 군대를 아주 남쪽까지 휘몰아쳐서 신라를 구원하고 백제, 가야, 왜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전성기 때 차지했던 요 영토가 광개토 대왕이 다시 되찾고 빼앗아버린 한강 이북의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세기 때 장수왕 때 들어서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는 남진 정책을 추진을 하고 한강 이남까지 진출을 해서 백제의 수도 한성까지 함락을 하게 돼. 그래서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광개토 대왕 때는 사방으로 영토를 넓혔어. 만주 지역, 요동, 이런 지역을 차지했단 말이야. 장수왕 때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남진 정책을 펼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이 한성이라는 곳이 백제의 수도였잖아. 여기를 뺏어버려. 그리고 이 한강 이남 지역까지 훅 하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요 지역을 정복했다는 표시로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 요것이 중원 고구렵이라는 비석을 세우게 돼. 교과서에 보면 여기 충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원 고구렵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 지역명이 충주로 바뀌어서 충주 고구렵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부터는 충주 고구렵이라고 통일을 합시다. 이 충주 고구렵이 고구려가 세운 비석이 이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만들어져 있는 걸로 봐서, 아, 진짜로 고구려가 영토를 넓혀서 한반도 남쪽 지역까지 진출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대폭 넓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해진 고구려는 자신들이 이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자부심이 있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온 세상의 중심은 고구려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백의 손자이고 1월의 아들인 추모성왕께서는 주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북부에서 태어나셨다.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 사방이 알지리. 이 나라 이 고을이라고 얘기하면은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나라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고구려는 주변국이었던 백제와 신라를 거의 오랑캐 취급을 한단 말이지.
역시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제일 세니까. 자, 백제로 넘어가요. 백제는 그러면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수도를 빼앗기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대처했냐는 거지. 자, 백제는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겨. 한성은 지금의 서울입니다. 서울이 수도였는데 수도를 빼앗겼단 말이야. 그래서 백제는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방어에 유리한 충청도 공주 웅진성으로 옮기고 다시 국력을 회복하려는 준비를 해. 그래서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위기를 겪은 백제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 5세기 후반 동성왕 때, 그러니까 이 수도를 뺏긴 직후겠지. 동성왕 때는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라와 백제는 광개토대왕한테 한판 당한 이후에는 동맹을 맺은 상태야. 특히 언제였냐면 고구려가 평양천도를 427년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 언제 맺냐면 433년에 동맹을 맺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을 빼앗겼잖아. 이게 언제냐면 475년이란 말이지. 동맹을 맺었는데도 백제 수도가 뺏겼어.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좀 더 강화해서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동성한 때 신라와 동맹을 강화해서 뭐 자기네 뭐 공주였나 아니면 그 신라의 귀족 딸이었나 하고 막 왕이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결혼 동맹으로 그 신라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를 시켜.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제 고구려를 못 이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교를 통해서 고구려에 맞설 준비를 했었고, 동성왕 다음에 무령왕 때는 중국 남조의 양가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지방 제도를 좀 다듬었던 것 같아. 그래서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통치력을 증대시켰지. 이 무령왕은 이런 업적으로도 유명하고, 이 무령왕이 묻힌 무덤이 발굴이 됐어. 아주 완벽한 상태로.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이 백제 왕실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령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알려진 게 많아졌으니까. 자,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자, 성왕은 수도를 웅진에서 이제 다시 사비라는 곳으로 옮기게 돼. 그러니까 웅진은 방어하기는 편한데 지역이 좁아서 좀 통치하기가 좀 불편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야지대인 사비성으로 옮겼는데, 평야 지역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백제가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전에는 고구려가 쳐들어오면은 야, 우리 뭐 막아야 돼, 옛날에 한성 빼앗긴 것처럼 될 수 없어 하고 산골짜기에 수도를 마련해서 방어에 중심을 두었다면, 사비성으로 옮긴 거는 우리가 이제 국력도 회복했고 평야 지역으로 나와도 고구려 공격하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만큼 국력이 많이 회복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을 해서 뭐 나라를 좀 더 다잡았는데, 자, 신라와 연합을 해서 이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합니다. 연합해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까지 하는 거야. 나제 동맹은 원래 방어 동맹이었는데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국력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격해서 땅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사비성이고, 딱 봐도 사비가 평야 지역이잖아. 그래서 이 지도에서 봤듯이 백제와 신라가 북쪽으로 탁 치고 올라갔단 말이지. 그래서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다시 되찾았고, 옛날 이제 수도를 회복한 거지. 그리고 한강 상류 지역은 신라가 차지를 했는데, 신라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해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뺏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왕 입장에서 열받겠지. 옛날 수도를 드디어 되찾았는데 신라가 배신을 해. 같은 동맹이었던 신라가 배신을 해서 이 지역을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 관산성으로 군대를 끌고 갔는데 여기서 패배해버렸단 말이야. 관상선 전투에서 패배하고 왕이 전사를 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려. 그럼 이제 백제는 당연히 한강역은 다시 되찾지를 못하는 거지. 신라가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성왕, 무령왕, 성왕 요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수도를 빼앗긴 후에 백제가 이 세 명의 왕을 거치면서 국력을 회복하고 한때나마 빼앗겼던 땅을 되찾았지만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다. 자, 그럼 신라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신라는 좀 발전 과정은 백제나 신라에 비해서 느렸어. 그러니까 이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쳐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연대를 보면 알겠지만 500년대란 말이야, 얘네들은.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백제나 고구려가 이 신라보다 한 200년 전에 했던 일들을 신라는 이제 와서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자, 지증왕 때, 그러니까 법흥왕, 진흥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증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지증왕을 오히려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증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나라 이름을 신라로 확정을 지었다. 그리고 왕의 칭호를 이제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칭호는 동북아 지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던 칭호였는데, 군주의 칭호였는데 신라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영토를 넓혀서 지금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정복했다. 자, 법흥왕 때는 지증왕 다음 왕이 이제 법흥왕인데 법흥왕은 드디어 이때 율령이 반포되는 거야.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배웠던 이 율령, 이게 법흥왕 때 반포가 됩니다. 참고로 백제나 고구려는 율령을 최소 4세기에 반포를 했는데 법흥왕 때가 514년 이럴 때니까 몇 세기야? 6세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늦은 거지. 근데 늦었지만 드디어 따라잡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불교도 공인을 했고 연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영토를 넓힐 지역이 가야 지역이 좀 만만하단 말이야. 얘네들은 이제 연맹왕국 단계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를 법흥왕이 정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금강가야를 병합했으니까 가야 전체가 다 망했느냐?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얘네는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금강가야가 망했지만 나머지 가야들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금강가야 병합했으니까 가야 통째로 망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밑에 봐봐.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정복했다 그러잖아. 금강가야 병합했지만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던 대가야는 아직 남아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진흥왕으로 넘어가면 진흥왕은 영토를 많이 넓혔는데, 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을 했고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지? 이 성왕이랑 싸움왕이 이 진흥왕이란 말이야. 한강 상류를 차지했다가 백제가 차지했던 땅까지 통째로 먹고 관산선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확정을 지어버린 거지. 그 여세를 몰아서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지. 백제는 뭐하고 있어요? 백제는 이미 관산선 전투에서 너무 큰 패배를 입어서, 왕이 전사하는 엄청난 패배를 입어서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신라가 가야를 통째로 잡아먹는 거를 뭐 눈뜨고 볼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을 거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면서 틀을 잡고 영토까지 넓혀가면서 일약 그 전에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던 나라에서 이들과
동등하게 동등 그 이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국력을 순식간에 팍 키워버린 거지. 자, 그럼 가야 남은 건 이제 가야지. 가야를 한번 봅시다. 가야는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먼저 전기가야 연맹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자, 전기가야 연맹은 아까 버풍왕 때 망했던 이 금강가야가 주도를 했어. 왜냐하면 이 금강가야 지역은 철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질 좋은 철을 바탕으로 낭낭외와 활발히 교류를 했고, 당연히 그 철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 그 돈을 기반으로 가야 연맹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는 이 낭낭과 외와 활발히 교류했기 때문에 이 김해 지역에서 중국식 청동기가 자꾸 발견이 돼. 아마도 이거는 중국의 식민지였던 낭낭과 교류를 하면서 가져왔을 것이다. 그리고 철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통철갑으로 만든 갑옷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판금 갑옷을 만들었을 정도로 철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철이 많이 나니까 막 해외에도 수출하니까 돈이 많았을 거 아니야.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주도해서 이끌었던 이 가야 연맹을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르지. 덩이새를 가지고 뭐 팔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가야는 일본과도 아까 얘기했듯이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야의 영향을 받은 토기가 굉장히 많아. 일본에서 만든 스에키 토기와 가야 토기인데 생긴 게 엄청 비슷하잖아. 그만큼 가야와 일본이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지. 뭐를 기반으로 교류를 했느냐? 철을 기반으로 교류를 했지. 근데 철만 오고 간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교류를 하면서 가야 토기와 일본의 스에키 토기가 뭐 그냥 이게 생긴 것만 봐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지. 그만큼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야. 자, 그러다가 전기가야 연맹이 힘을 잃고 후기가야 연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건 아까 전에 봤듯이 금강가야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금강가야가 백제랑 연합해서, 가야 연맹이 백제와 연합해서 그리고 외까지 끌어들여서 신라를 공격하다가 그걸 구원한 고구려한테 당한 거지만, 어쨌든 광개토대왕이 보낸 군대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어. 얻어 맞았단 말이야. 근데 타격이 워낙 컸나 봐. 그래서 금강가야가 힘이 약화가 돼서 가야 연맹이 와해가 돼. 주도할 만한 나라가 없는 거야. 그렇게 몇십 년 지나다가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대가야로 넘어가는데, 대가야는 아마도 이 금강가야가 피해를 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면 참여를 좀 소극적으로 했던지. 그래서 이 대가야는 고구려의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금강가야를 대신해서 가야 연맹을 이끌 수 있는 국력을 유지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은 금강가야였다면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대가야의 금간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지. 대가야가 국력을 쌓아서 가야 연맹을 주도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호위명 그릇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를 구원한 고구려가 남긴 흔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릇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고구려가 이런 그릇을 남길 정도로 신라를 간섭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 계기가 뭐냐? 신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피해를 입은 게 어디냐? 금강가야가 이끌던 전기가야 연맹이라는 거지. 힘을 잃어버린 거지. 고구려 군대 때문에.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후기가야 연맹으로 수습이 됐지만 이 가야는 멸망하게 되는데, 자, 금강가야는 아까 저번에 배웠듯이 신라 버풍왕 532년에 버풍왕 때 망하게 되고, 진흥왕 때 이제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면서 가야 연맹이 통째로 신라로 넘어가게 돼. 근데 신라가 이제 그 가야의 왕족들을 편입을 시키면서 자기네 귀족충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번에 이게 신라의 골품 제도잖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가장 높은 등급 진골 6등품, 5등품, 4등품으로 내려가는데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면서 부족들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센 애들은 높은 등급을 주고 나머지는 낮은 등급을 줬잖아. 그래서 이 높은 등급의 귀족들, 진골들은 왕족급의 대접을 받고 가장 높은 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 10등급까지, 12등급까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가야의 집에서 가야의 왕족은 어떤 대우를 해줬느냐. 신라의 귀족으로 흡수됐는데 가야의 왕족은 왕족 대우를 해줬어. 진골로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가야의 왕족 출신들이 신라의 진골로 편입이 되면서 신라의 충성을 바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라의 삼국 통일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김유신 가문은 원래 금강가야의 왕족 출신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이제 진골로 편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진골은 신라의 박석힘 이런 왕족 집안들만 진골이었는데 금강가야의 왕족들도 야 니네도 뭐 왕대우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우선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나게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통일이 안 된 상태여서 중국도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라 바빴어. 그리고 분열됐으니까 힘이 약했겠지. 근데 중국이 이제 통일이 돼버린 거야. 중국이 통일되고 나니까 이 우리 한반도 지역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국가들이 있는 게 좀 거슬려. 특히 고구려가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와 당나라는 이 거슬리는 고구려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나라가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살수대첩에서 물리치고,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안시성 전투에서 물리쳤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또 정세가 바뀌게 되는 게, 고구려가 당나라랑 막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 왜? 백제와 신라는 처음에는 동맹이었지만 이제 완전 왼수 관계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백제가 이 왕이 죽은 관산성 전투를 겪은 다음에는 신라가 완전 철천지 원수가 돼서 복수할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군대를 쳐들어오니까 신라가 이제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야. 그래서 신라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동맹을 덜컥 맺어버려. 이게 나당동맹, 648년에 나당동맹을 맺었어. 당나라는 그러면 왜 신라와 동맹을 맺냐. 당나라도 고구려는 전쟁을 했는데 아까 보면 알겠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645년에. 근데 신라가 648년에 와서 우리 동맹 맺읍시다. 고구려 백제 우리가 동맹 맺어서 쓸어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하니까 당나라도 눈에 가시는데 잘 됐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우선 백제 고구려를 같이 공격한다는 거야. 공격해서 백제랑 고구려를 처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간다. 한마디로 백제 땅은 신라가 갖는다는 거고,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갖는 거니까 고구려 땅은 사실상 당나라가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이런 식으로 경계가 나오는 거야. 신라는 대동강 이남의 땅, 당나라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 대부분. 이렇게 합의를 한 거야.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 나당 동맹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해.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은 다음에 우선 백제를 공격했지. 백제는 이 당나라와 신라가 전격적으로 자기네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특히 당나라는 바다 건너 있는 나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당나라가 덜커덩 배를 타고 건너와 버린 거야. 14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는 5만 군대를 끌고 왔어. 백제는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당할 리가 없다. 고구려부터 공격당할 것이다 라고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지. 그래서
백제가 얼떨결에 그냥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는데, 근데 순식간에 망하고 나니까 망하다 보니까 백제가 국력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막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대도 남아 있고. 그래서 복신도친 부여풍을 중심으로 수습을 해서 이제 부흥운동을 아주 치열하게 전개하는데,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하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부흥운동이 진행이 되는 게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당나라와 신라가 얘네들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 그래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 백제는 일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백광전투는 백제 부흥군 외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만들었고, 당연히 얘네들이 동맹을 맺고 둘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백제가 되살아나느냐 아니면 백제 멸망이 확정이 되느냐인데, 여기서 백제 부흥군과 외의 연합군이 패배해 버리면서 백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럼 그 다음 뭐겠어? 당나라와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군까지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고구려는 이 당시에 계속 그 중국과 거의 70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력이 예전 같지 않았던 데다, 당시 고구려를 이끌었던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에는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과 연남건이 대립을 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면서 안 그래도 약해진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버티질 못하는 거지. 그전처럼 잘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668년에 이 고구려가 멸망해 버리고, 고구려도 역시 여러 차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근데 계속 성공을 못하다가 유민중 일부가 발해를 건국을 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옛날 고구려 땅에 발해가 그냥 덜커덕 들어서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고구려랑 백제가 기껏 망해서 나당 동맹이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당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 그럼 동맹 맺었던 애들이 왜 갑자기 싸우게 되느냐? 자, 이거는 당나라가 고구려 땅을, 대동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라까지 한꺼번에 다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겠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야.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가 자기네들까지 통치를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신라가 싸움을 붙게 되는 거야. 누가 이겼을까?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신라가 성공했다는 걸 알고 있지. 신라가 이겼지. 만약에 신라가 졌다면 신라가 통일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린 당나라 지배에 통째로 다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과정을 보면 당나라는 사실상 이 지역, 한반도 지역, 고구려, 백제, 신라 땅을 다 지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 백제가 망했어. 고구려도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동강 이북은 당나라가 갖고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가지면 되는데, 당나라가 옛날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독부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해버렸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당나라가 여기를 지배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는 안동도읍을 설치했어. 근데 이건 그렇다 쳐. 어차피 이 지역은 당나라가 다스리기로 한 거니까. 근데 신라는 웅진도독부가 싫은 거야. 야, 니 여기는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근데 신라 땅에다가도 계림대도독부를 설치해버려. 그러니까 신라가, 야, 얘네가 지금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예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히 신라는 여기에 반발하겠지. 그래서 당나라를 선제 공격을 하게 돼.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는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큰 전투가 매소성은 육지에서 벌어진 전투. 여기 매소성 전투가 일어났고, 당나라가 20만 대군을 끌고 쳐 내려오는데,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당나라가 최후의 수로 해군을 끌고 상륙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나당 전쟁에서는 신라만 싸운 게 아니고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하고도 연합을 하고 당나라와 싸우게 됐어. 여기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매서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신라는 삼국 통일을 676년에 완성하게 되는 거지. 백제가 660년에 망했고 668년에는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우리는 신라가 삼국 통일한 해를 676년이라고 본단 말이지. 왜 그러냐? 나당 전쟁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나당 전쟁, 이 매서성 전투 675년, 기벌포 전투 676년에 승리한 이 전투까지 거쳐야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신라는 약속했던 대로 대동강 이남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 오늘 배운 내용에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충 연표로 만들어 봤어요. 요걸 참고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